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지식의 숨겨진 이면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이룬 소중한 자산, 과연 영원히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은행예금, 퇴직연금, 그리고 금과 같은 자산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굳건히 보호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을 단 한 사람의 서명 하나로 동결시키거나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권력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독재 국가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미국 대통령이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모르는 막강한 권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법원의 판결도, 국민의 투표도 필요 없는 힘. 대통령은 펜 하나로 여러분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금을 압수하며 퇴직연금을 몰수하고 암호화폐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행법상 합법이며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권력의 법적 근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의회를 통과한 여러 비상사태 관련 법률에 있습니다. 1917년의 적성국 교역법,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안법, 그리고 1976년의 국가비상사태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들은 선포된 비상사태 기간 동안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무엇이 비상사태인지를 정의하는 것 또한 대통령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 권력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발령하여 미국인들의 금 소유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온스당 20달러 67센트라는 헐값의 금을 정부에 넘겨야 했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몰수한 금을 곧바로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했습니다. 순식간에 미국 시민들의 막대한 부가 정부로 이전된 것입니다. 이는 합법적이었고 합헌이었으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을 지나 2027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 역사는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대체할 금 기반 통화를 준비 중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2008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합니다. 2027년 누가 대통령이 되든 1933년과는 비교도 안 될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비상 권한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은 뿌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권한은 이미 존재하고 역사적 선례는 확립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방아쇠를 당길 사건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실체를 파헤치고 1933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으며 2027년이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지목되는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누가 모든 것을 잃고 누가 살아남게 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거대한 권력의 세 가지 법적 기둥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권이 신성불가침하다고 믿지만 여기에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대한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하는 많은 보호장치들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1917년 제정된 적성국 교역법입니다. 본래 1차 세계대전 중 적국과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의 5조 비항은 대통령에게 금이나 은의 축적, 용해, 수출입을 규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축적입니다. 정부가 무엇을 축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자산 보유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 행정명령 6102호의 근거로 삼은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전쟁 중이 아님에도 은행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이 법을 국내 경제 위기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를 합헌이라 판결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안법, 즉 IEPA입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예국이나 외국인이 이해관계를 가진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규제할 수 있게 합니다. 외국 관련 자산으로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자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해외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은 그것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면 규제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자산은 어떤 식으로든 해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카터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사용되며 비상 권한 행사의 일상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1976년의 국가 비상사태법입니다. 이 법은 오히려 비상 권한을 제한하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만 하면 100가지가 넘는 특별권한 조항들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행계좌 동결, 통화 거래 제한, 통신망 및 교통 통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비상사태는 선포하기는 쉽지만 끝내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의회가 비상사태 종료를 결의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6년 이후 선포된 비상사태 중 의회에 의해 강제 종료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바로 대통령에게 비상시 경제에 대한 독재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토대입니다. 이 권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며 과거에 사용되었고 미래에 다시 사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933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행정명령 6102호는 미래에 닥칠 일의 청사진과도 같습니다. 1933년 3월 미국은 대공황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줄도산하고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은행의 문을 일주일간 닫는 은행 휴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행정명령 6102호를 발령했습니다. 모든 시민은 5월 1일까지 보유한 모든 금화, 금괴, 금증서를 연방준비은행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공식 가격인 온스당 20달러 67센트를 지불했습니다. 불이행 시에는 오늘날 가치로 약 2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 또는 10년의 징역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닌 형사처벌을 동반한 몰수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을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1933년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가가 법의 힘을 빌려 국민의 자산을 강제로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처벌이 두려워 금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민들로부터 헐값의 금을 몰수한 루스벨트 정부는 1934년 금 보유법을 통해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69%나 인상했습니다. 시민들에게 20달러를 주고 산 금을 하룻밤 사이에 35달러짜리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정부로의 노골적인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법을 지킨 사람들은 잠재적 부의 69%를 빼앗겼고
불법적으로 금을 숨긴 사람들은 발각될까 두려워 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승리자는 정부뿐이었습니다. 1933년의 일은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에도 정부가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는 AIG, 페니 메이 같은 거대 금융기관을 사실상 국유화하며 주주들의 재산권을 무력화했습니다. 또한 일부 머니마켓 펀드의 인출을 동결하여 고객들이 자신의 돈을 찾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중앙은행이 해외에 예치한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켰습니다. 같은 해 이웃나라 캐나다에서는 트럭 시위대의 은행 계좌가 재판 절차 없이 행정명령만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산권을 얼마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2027년이 그토록 위험한 해로 지목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채 위기가 정점에 달합니다. 2027년경 미국의 연방부채이자 지급액은 국방 예산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채무 불이행, 초인플레이션 또는 자산 몰수라는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브릭스의 금 기반 통화가 등장할 것입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이 신흥 경제국 그룹이 금에 기반한 새로운 통화를 출시하면 달러의 패권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민의 금을 확보하려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의 임기 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통령 임기 3년 차인 2027년은 선거 부담이 적어 가장 과감하고 논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넷째, 약 50년 주기의 통화 시스템 리셋 패턴입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이후 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새로운 통화 질서 재편이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모든 요인들이 2027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부채 위기, 브릭스의 도전, 정치적 타이밍, 그리고 역사적 패턴의 반복.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패턴 인식입니다. 만약 2027년에 자산 몰수가 현실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7단계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위기의 서막, 브릭스의 새 통화 출시, 미국 주요 은행 파산, 주식시장 붕괴, 달러 가치 폭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극심한 공황 상태가 조성됩니다. 2단계, 국가 비상사태 선포,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를 경제적 진주만 공습이라 규정하고 국제 비상경 재권안법을 발동하여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3단계, 은행 휴일 및 계좌 동결, 1933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은행이 일주일간 문을 닫고 모든 계좌가 동결됩니다. 현금 인출, 송금 등 모든 금융거래가 중단됩니다. 4단계, 자산 통제 발표, 은행 휴일 기간 동안 정부는 금, 은, 암호화폐, 해외 자산 등에 대한 통제 조치를 발표합니다. 금과 은은 지정된 가격에 정부에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며 암호화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사실상 국유화됩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보호라는 명목하에 주식시장 폭락으로부터 안전한 특수국채로 강제 전환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강요하는 조치입니다. 5단계, 제한적 은행 업무 재개, 은행은 다시 문을 열지만 하루 인출 한도, 송금 한도 등 엄격한 통제하에 운영됩니다. 당신의 돈이지만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6단계, 금 가격 재평가,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온스당 3,000달러에 사들인 금을 온스당만 5,000달러로 재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달러의 신뢰를 회복하고 막대한 차익을 얻습니다. 1933년의 사기극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7단계 새로운 금융 시스템 도입. 위기가 안정되면 정부는 금에 기반한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의무화하고 현금 사용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모든 금융거래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비상사태는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비상권한은 영구화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게 갈립니다. 정부는 부채를 사실상 탕감받고 막대한 자산을 확보하며 최대 승자가 됩니다. 정부와 연결된 소수의 엘리트와 내부자들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사마부를 축적할 것입니다. 또한 위기 이전에 자산을 해외로 옮겼거나 추적이 어려운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중산층과 은퇴자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부는 주로 은행 예금과 퇴직연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헐갑의 국채로 강제 전환되고 은행 예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아온 이들의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주도하에 벌어지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재분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탈적인 정부로부터 자산을 지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해왔을까요? 금이나 은을 물리적으로 숨기거나 위기 이전의 자산을 스위스와 같은 안전한 국가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정부가 쉽게 몰수하기 어려운 농지, 임대 부동산, 공장과 같은 생산적인 실물 자산을 소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인이나 신탁을 활용하여 자산의 소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드는 전략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자산이나 국가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다각화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엘리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부를 지키는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2027년의 대규모 자산 몰수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역사적 선례는 존재하며 모든 조건이 그 방향으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이 아니라 체제의 생존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지 불안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의 존재를 알리고 생각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지식을 나누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가오는 비상 권한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